네, 오늘 저희가 언박싱 해볼 ETF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ETF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저밖에 없죠. 오늘은 그 인도 현지를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외국인 투자자들 혹은 인도 현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도 법인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인도 현지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셋 자산운용 인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인도 뭄바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회사가 이제 뭄바이 지역에 이제 BKC라는 지역, 한국으로 따지면 한 여의도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요.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인도 현지에서는 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미래셋 자산운용의 인도 법인이 규모 면으로나 아니면 뭐 현지의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운용사로 지금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래셋 자산운용 인도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뭐 기본적인 펀드, 뮤추얼 펀드 비즈니스나 ETF 그 외에 뭐 VC나 부동산 그 외에 이제 전통자산 외에 다양한 대체 자산까지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법인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용 관련 전반에 있어서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티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지에 계시니까 좀 인도 현지의 투자 분위기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도 현지 개인 투자자들도 좀 증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인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인도 증시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뭐 과거에 한국에 이제 펀드 붐이 일어났을 시기랑 인도 현지 상황과 아주 유사한 시기적인 상황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작년 인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사실 작년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뭐 모든 국가들이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렇죠. 와중에 이제 인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연간 5.8%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인도 자국민 입장에서도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그 성장이 타 국가대에 비해서 높은 성과를 보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 당연히 또 해외 투자자에서도 많은 관심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유입액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대한 이제 뭐 투자 유입액을 뭐 훨씬 더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제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 주식시장에 포린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FPI 투자 금액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2022년에 이어서 최근에 2023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좀 유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유출되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내수 투자자들, 인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인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작년에 탄탄한 주식시장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봐도 인도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끈 게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의 힘보다는 인도의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상당히 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직접 지금 만나실 거잖아요, 현지에서. 두루두루 만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은 유출됐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인도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관점과 그 외국인들이 네. 직접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그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인도 인프라라든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FDI 투자로 일어나는 것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인도 증시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작년부터 좀 유출이 있었으면서 올 초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심 때문에 이머징으로 분류되는 인도에서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적으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3월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인도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뭐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증시가 사실 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이제 아다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인도 증시에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인도 증시가 작년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했던 과정에서 올해 증시가 조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하기가 조금 더 편안해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편안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유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도 시장에, 인도라는 나라에 투자하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증가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선진국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유입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인도가 가진 그 강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은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를 지닌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올해 그걸 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네. 사실 그것보다는 인도가 가진 이제 장기 성장률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유입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GDP 성장률 자체가 6%를 넘어서서 2024년에는 7%까지 또 예상을 한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서 인도에 대한 증시뿐만 아니라 인도 전반적인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 궁금한 게 인도 증시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가 보통 PBR도 얘기하고 PER도 얘기하는데 좀 수치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이제 인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정고점을 뚫기도 했었습니다. 니프티 50 지수라든지 센섹스 지수 모두 역사적 정고점을 뚫으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20배가 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올해 인도 증시가 조정이 되면서 17배까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인도 증시에 투자하기가 마음이 편해졌다. 좀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인도 증시가요. 낯설지만 인도 기업들은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좀 유명한 기업들은 뭐가 있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그 니프티 5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도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제 포브스 기준 세계부자 10위에 올라가 있는 무케시 안바니 회장이 있는 이제 시총 1위 기업이죠. 니프티 50 지수, 이제 센섹스 지수 모두 이제 시총 1위에 올라가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을 시작으로 했었고 최근 몇 년간 동안에는 이제 통신 서비스,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으면서 인도를 대표하는 복합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랑 비교를 해서 본다면 SK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랑 통신 산업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SK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으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무케시 안바니라는 회장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이 회장의 딸인 결혼식에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도 참석해서 이제 인도 정통복 입고 참석해서 사진이 많이 돌았었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외에는 이제 뭄바이에 그 베이스를 두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뭄바이 지역에 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개인 저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인도의 유명한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리자면 타타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타타 그룹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 개의 비즈니스만 여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국내 투자자들한테 타타 그룹이라고 하면 가장 익숙한 것은 2004년도에 이제 저희 국내 대우 트럭을 인수해서 현재 타타 대우 상용차로 알려진 기업으로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인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니프티 50 이제 50개 종목 안에서는 총 4개의 타타 계열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시총이 큰 회사는 TCS라고 하는 타타 컨설턴티 서비스,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 나머지 3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타타 모터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그리고 타타 스틸, 철강, 그리고 타타 컨슈머, 이렇게 총 4가지 IT 서비스, 자동차, 철강, 그리고
인도의 국영항공사인 이제 에어인디아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다른 복합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프티 50 같은 경우에는 시총의 한 38% 정도는 금융 서비스 섹터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총 네. 11개 금융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11개 중에 한 음. 6개가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민간은행은 ICICI 뱅크라고 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뭐 국민은행이랑 좀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점이 인도 전역에 한 5,000개, 5,200여 개가 있고 뭐 은행뿐만 아니라 물론 증권, 보험, 운용사 등 다양한 사업을 이제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제가 방금 지점수를 말씀드렸는데 뭐 인구적인 측면에서나 뭐 나라 국가 면적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뭐 한국과 인도를 뭐 애플로 비교하기 어렵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민영은행 중 가장 큰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 800개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00개 대비 이 은행은 인도 전역에 5,200여 개가 있다고 하니 6배 정도 되는 규모의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좀 더 ICI 뱅크 외에 뭐 민영은행들이 뭐 4개 정도가 더 있긴 하죠. 6개 중에 4개 정도가 민영은행으로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아직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 섹터에 대한 금융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니프티 50 네. 지수에서 금융 서비스 외에 IT 서비스 그리고 컨슈머 그리고 파마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 서비스, IT 그리고 컨슈머 이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왜 우리도 예전을 생각해 보면 시총 상위 10개 기업 안에 막 은행들이 대부분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님도 금융 비중이 높은 게 신흥국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도 증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면 산업 구성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인도 증시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커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도가 성장 국면에 있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금융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네. 당연히 10년 전에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섹터의 비중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금융 비중 섹터의 비중이 사실 20%에서 최근에 38%까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 와중에 어, 어떻게 되면 단순화되어 있던 섹터 비중이 최근에는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이 향후에는 또 다르게 포트폴리오가 바뀔 수가 있겠죠.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인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생산 가능한 인력들 그리고 중산층의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수치적으로 14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21년 기준으로 보면 30% 정도가 4억 명이 중산층이라고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어, 중산층은 인도 전체의 가계 수입뿐만 아니라 소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뭐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중산층에 대한 중요성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런 중산층이 2042년까지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긴즉슨 뭐 4억 명이 8억 명 정도까지 성장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인도의 내수 수요만으로도 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인도 하면 사업의 대표적인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 IT이지 않습니까? 또 IT 하면 인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 있는 IT 인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타타그룹의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라고 하는 TCS와 인포시스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IT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은 인도가 가진 뭐 대표적인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있어서에 대한 향후 미래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 SDS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TCS라는 그룹과 사실 인포시스는 한 번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죠. 이제 규모로나 명성으로 본다면 사실 세계에서는 탑10 안에 드는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뭐 SAP, 액센추어 등 저희가 소위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과 이름을 거의 나란히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수와 IT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음. 그리고 또 뭐 IT 외에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뭐 제조업 부분 그리고 소비, 컨슈머에 대한 부분도 잠재적인 성장을 지닐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42년도까지 뭐 8억 명의 중산층의 소비층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존의 현재 인구만으로도 내수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 업체들이 구매력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그런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이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인구 구조가 갖춰지게 된다면 소비재 기업들도 또한 그런 이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들을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인도 증시에 대한 고민을 할 때요. 그러니까 최근 국내에서 인도 증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은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어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도 증시를 좀 바라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현지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해서 공장 역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많이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미중 무역 분쟁들 때문에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가 인도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뭐 인구적인 측면이나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 인도가 잠재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경쟁력으로만 본다면 중국의 생산 능력을 인도가 솔직히는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쟁력을 지닌 그 생산에 대한 매뉴팩처링에 대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이 아직 인도에서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인도가 성장을 해오고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생산 기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를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인도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이 갖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네.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약간의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20년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긴 시간인가요? 사실 이거는 뭐 미래를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인도 정부라든지 인도 정부가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도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것이 제조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뭐 제조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경제 효과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제조업들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실적들이 작년부터는 의미 있는 그런 실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 중에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에 대한 뉴스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도의 생산 기지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발표들을 팍스콘을 비롯해서 애플 또한 이런 잠재적인 수요 플러스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획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들이 로컬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다른 기업들을 말씀드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생산 관련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늘리겠다.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픽셀이라고 하는 이제 핸드폰 생산 기지를 뭐 인도 쪽으로 늘리겠다라는 뉴스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G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수반한 통신 서비스 장비 업체,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국내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도 인도에서는 인도의 마루티 스즈키라고 하는 인도와 이제 일본 합작회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도에서 생산해서 내수로 뭐 소화를 시키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생산 기지를 늘려감으로 인해서 인도 주변 국가에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 쪽에 수출도 함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도가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준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움직이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비중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도 증시가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있고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인도 주식을 직접 살 수가 있나요? 직접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미국이라든지 대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네네.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 음, 종목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사는 것이 좀 번거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도의 개별 종목으로 접근했을 때 아무래도 지수 변동폭보다는 총 상위에 있는 대기업일지라 하더라도 그 변동성이 지수 네. 대비해서 변동성이 큰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흠. 아무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지수 ETF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인도 개별 종목에 대한 스터디나 정보 접근성도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까지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인도 증시에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건 있을까요? 주의할 점으로고 말씀드리면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죠. 하지만 어, 대표적인 MSCI 이제 이머징 마켓 인덱스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머징 국가에서 이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네. 대만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렇듯 사실 인도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INR로 인도 루피아 통화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INR과 네. 원화 간의 환해지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환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와 인도 통화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최근까지의 원화와 루피아 간의 환율 변동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환 변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증시에 투자할 때 내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부분을 하는 거는 추천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신흥국 중에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은 가지기 시작해볼 만은 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지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저희가 또 연락드려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도 증시 내용 많이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